네,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5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기본권 침해와 인권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A는 의사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 광고를 했대요. 근데 우리 의료법에 보니까 의료 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미리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A 의사가 심의 없이 그냥 의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벌칙을 받게 되는데 의료법 5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형벌을 받게 돼 있네요. 그래서 A가 지금 재판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A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겠죠? 네, 이 재판은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됩니다. 그리고 A는 형사재판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가 침해받은 기본권이 무엇이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기본권 5가지 있었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그리고 마지막이 청구권이었는데요. 여기서 침해받은 기본권은 자유권입니다. 네. 왜 자유권이냐면 우리 자유권의 종류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네, 표현의 자유에서 보면은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하거나 간섭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유권의 내용이겠죠. 자유권은 사생활에 국가기관이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거. 근데 지금 내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리 심의, 허락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원하는 광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사전 검열,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A가 침해당한 이 의료법 때문에 침해당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자유권이 됩니다. 그러면 A는 어느 기관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까? 네, 지금 재판 중이죠. 그럼 재판 중에 법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네, 이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A가 법원에 요구를 한 거예요. 네, 위헌법률 신청해주세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주세요. 법원에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이거를 기각해버렸어요. 즉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A는 이 의료법이 나의 자유권을 침해했는데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침해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네, 헌법소원 심판은 뭐였죠? 이거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바로 신청하는 거를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했죠. 근데 헌법소원 심판은 그냥 아무 데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다른 수단을 다 써봤는데도 구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 A는 처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신생아 낙상사고인데요. 2016년 8월 달에 한 산모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의료진이 아이를 옮기려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실제 발생한 사고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는 부모한테, 산모한테 왜 아이가 죽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두개골에 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이를 떨어뜨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부모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3년 뒤에 이 사건의 정황이 밝혀졌는데요. 그러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수술실 내에 CCTV만 설치돼 있어도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디서 구제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네, 선생님은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냐? 병원에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민사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고 원고와 피고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원고는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소송을 당하는 피고는 누굴까요? 네, 병원이 되겠죠.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단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국가기관의 검사가 해야 될 역할인데요. 이 해당 의사, 아이를 스스로 떨어뜨린 이 의료진에 대해서 범죄 행위예요. 이게 어떤 범죄에 해당이 되냐면 업무상 과실 치사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한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형사재판을 할 수 있겠죠. 네, 의사를 처벌하는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의료법에 보면은 수술실 내 CCTV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법을 이제 개정하는 거죠. 네, 수술을 할 때 CCTV를 설치하라 라는 내용의 그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거를 통과시키면 이제 앞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겠죠. 의무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런 법이 발의가 몇 차례 됐는데요. 다 상임위원회 또 통과하지 못한 걸로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거는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수술 장면이 다 녹화가 된다면 이게 유출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통과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실제로 한 역할을 했는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의료법을 개정해야 된다. 네, 국민들이 실제로 수술실 내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밝혀내는 게 그 환자 보호자들이 직접 밝혀내야 돼요. 근데 CCTV만 있었으면 쉽게 밝혀질 일은 이게 없기 때문에 의료 기록을 막 뒤져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그런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실제로 권고하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사례 탐구 잘 정리해 두시고요. 혹시 또 이런 사례 궁금해요 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또 찾아보고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